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엘리트들의 탈북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굶주림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탈북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탈북을 감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북한 출신 주민들을 법적인 용어는 북한 이탈 주민이고요. 그걸 줄여서 탈북민, 탈북자, 세터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탈북민 스스로 이런 단어들이 싫어서 북향민, 고향이 목적이니까, 또는 자유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공식적인 용어는 북한 이탈 주민이 맞고요. 법적인 용어가.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 탈북민의 수가 이제 35,000명 정도가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이거는 1990년대 말 북한이 고난행군기를 겪어서 그때 탈북민이 급증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후로 이 탈북민,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법률이 제정이 됐고, 지금 국내에 와 있는 이 탈북민들은 법령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역으로 보면은 서울, 경기, 인천이 아무래도 제일 많죠. 35,000명의 탈북민 가운데 거의 60%가 이 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주민들이 뭐 부산에도 약 한 1,000명 정도가 있고, 대략 지역별로 이렇게 뭐 몇백 명씩 고르게 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탈북민을 바라보면서 그 인식의 문제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탈북민들을 향해서 야, 배고파서 왔지 않냐,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왔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의 이 양상이 이제 바뀌고 있는데요. 1990년대 말이죠. 예를 들면 2000년에 들어왔다면 지금 벌써 남한에 들어온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25년이 지난 거죠. 그러면 1990년대 말에 들어온 분하고 2000년대 초반에 들어온 분하고 지금 2020년에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그 배경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처음에 온 탈북민들, 그러니까 1980,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오신 분들은 정말 배고파서 온 게 맞아요. 이분들은 1990년대 말 북한이 고난행군을 당할 때 정말 중국에라도 가서, 내가 여기 북한에서 앉아서 굶어서 죽을 바에야 중국이라도 가서 내가 나가면서 죽는 한이더라도 가겠다 해서 나온 거예요. 그때 중국에 나와서 국내에 들어온 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북한의 경제난, 굶주림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된 거죠.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온 탈북민들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 와서 어느 정도 정착한 다음에 북한에 이제 가족들이 있으니까 북한에다 전화를 해서 북한과 지금 통화가 됩니다. 여기 있는 탈북민들이 중국 브로커를 통해서 북한에 있는 가족과 통화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연락을 하고 이제 정보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은 사실 배고파서 온 거라기보다는 한국에 먼저 정착한 가족들이 데리고 오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양상은 뭐냐면요.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탈북한 경우도 있어요. 부모가 먼저 남한의 정보를 접하게 된 겁니다. 야, 이게 정말 사회주의 지상낙원이 아니고 남한에 가면 이렇게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고 내 아이만큼은 더 좋은 곳에서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어린 자녀를 데리고 그렇게 탈북한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전혀 굶주림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탈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청년들의 탈북이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바로 이제 장마당 세대인데, 이 청년들은 북한 내에서 자기들 스스로가 남한의 정보를 접한 세대예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이 탈북을 감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양상들을 보면 배고픔의 탈북에서 지금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탈북을 하게 되는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니까, 우리가 제발 이 탈북민들을 만났을 때 야, 너 배고파서 뭐 가족 다 버리고 여기 왔냐, 이렇게 인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요즘 탈북 양상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점은 바로 고위급 탈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우리 뭐 태영호 국회의원처럼 태영호 주영공사로 계시다가 탈북을 한 경우도 있고, 그 외에도 대사관에서 계셨던 외교관들의 탈북이 지금 굉장히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사실 이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저희는 뭐 북한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비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뵐 기회가 있는데,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엘리트들의 탈북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외 공간에서 탈북을 해서 지금 국내에 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은 기존에 와 있는 탈북민과는 탈북 루트도 다르고 양상도 조금 다릅니다. 기존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두 가지의 루트가 있는데요. 기존에 오신 분들의 대부분의 루트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와서 중국을 그대로 종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쿤밍이라는 곳, 곤명이라는 곳까지 가서 거기에서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밀림을 지나서 메콩강을 건너 태국까지 와야만 이게 공식적인 태국의 이 탈북의 루트
루트예요. 왜 태국까지 와야 되냐면 중국에서 잡히면 당연히 북송을 시킵니다.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태국에 오면 그나마 난민 지위를 부여를 해주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여기에서 태국 경찰에게 잡혀서 수용소에 들어가야 우리 외교 당국이 접수를 해서 한국에 올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아주 소규모이긴 하지만 소수이긴 하지만 휴전선을 직접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탈북민들이 정말 이 휴전선으로 다 넘어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아니에요. 아주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탈북 루트는 이 태국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 그나마 과거에는 몽골 루트가 조금은 열려 있었어요. 지금 완전히 닫혔습니다. 몽골 루트는 동일하게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와서 중국에서 내몽골을 지나서 몽골로 넘어가는 방식인데 지금 내몽골이 중국이잖아요. 그 중국 내몽골이 완전히 닫혔기 때문에 이제 몽골 루트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브로커가 없어요. 활동을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이 태국 루트밖에 없고 또 남아있는 게 이제 휴전선을 통해서 또는 뭐 목선을 타고 이 동해안이나 서해안으로 이제 건너오는 건데 이 동해안이나 서해안 또 휴전선을 넘어오는 건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은 다 이 태국 루트를 들어왔고 여기 지금 외교관들, 고위급 탈북들은 대사관에 있을 때 넘어온 경우니까 일반 루트하고는 조금 더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최근에 이 급증하고 있는 양상, 청년층들의 탈북 양상이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 해외 대사관이나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엘리트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다는 게 최근의 변화이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탈북을 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궁금해하세요. 일단 코로나 이전의 상을 감안하면요. 탈북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야 합니다. 중국까지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비용과 관련해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는 비용이 코로나 이전에는 3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강을 건너는 비용만.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강을 건너와서 내가 중국에 있다. 그러면 중국에 있는 사람을 한국에 데리고 들어온다 그러면 한 300만 원 정도 했어요. 비용이 확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정도로 강을 건너는 비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다 브로커가 연계되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개인이 사실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말 뭐 코로나19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코로나19 때는 김정은이 지시를 해서 국경 반경 2km에 움직이는 모든 건 다 사살해라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때에 이 탈북을 한다는 것, 더군다나 브로커 없이 혼자 탈북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전에도 탈북을 할 때는 다 브로커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브로커라는 거는 한국에 있는 사람, 또 중국에서 활동하는 사람, 또 북한의 국경 경비대와 연계되어 있는 사람, 북한 내부에서 활동하는 사람, 굉장히 조직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하나의 조직입니다. 이 브로커를 통하지 않으면 강을 건널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비용이 3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19가 지나고 나서 브로커 1억 원을 줘도 나는 못 데려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야 지금 한 사람을 데려오는 게 1억 원 정도 한대 라고 얘기를 하는 게 1억 원의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브로커들이 야 나는 지금 1억 원을 받아도 나는 못 데리고 와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못 데리고 오냐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국경이 완전히 봉쇄됐죠. 중국이 지금 AI 기술을 도입해서 얼굴 안면 인식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나와가지고 탈북민들이 중국을 종단을 해야 돼요. 제일 중국 위쪽에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기에서 곤명이라는 거 제일 아래쪽입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결국은 차를 타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기차나 버스를 장거리를 타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탈북민들이 신분증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브로커가 차량을 대절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검문을 받지 않습니까? 이 검문이 워낙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검문을 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 이 브로커들이 야 난 1억 줘도 못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요새 탈북민들 데리고 오는 비용이 1억 원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됐어요. 결코 아닙니다. 그 정도로 지금 오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북한과 중국 사이에 강을 건너는 것도 어렵지만 중국 내부에서 이동 자체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발 중국이 그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지금 이 순간부터 중국으로 넘어오는 모든 북한 사람들은 우리가 북송시키지 않고 자유가 원하는 곳에 보내주겠다. 이 한마디만 하면 다 상황 종료입니다.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간절함입니까? 그렇지만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목숨 걸고 탈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많은 분들이 정말 뭐 그 탈북민들을 이렇게 만나면 뭐 좋게 얘기하는 분들도 야 정말 목숨 걸고 힘들게 왔죠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인사 한마디도 제대로 건네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 한마디 목숨 걸고 왔죠 이 한마디에 모든 걸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생각해서 목숨 걸고 왔나 보다 생각하지만 얼마나 정말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목숨 걸고 왔다라는 그 한마디조차도 저는 제대로 인사를 건네기가 참 미안한데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더 많다는 사실이죠.
국내에 들어오는 탈북민의 양상이 10명 중에 7명이 여성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여성 7명 중에 그중에 7, 80%는 중국에서 살다가 온 분들이에요. 중국에 살았다고 하니까 뭐 굉장히 잘 살았다고 또 오해할 수 있는데 인신매매를 당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정말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탈북 여성들이 증언을 합니다. 중국에서 많게는 10년 정도 그렇게 살다가 한국에 들어온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가 국내에서 탈북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은 중국에서 생활했던 거를 우리가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최근에 들어오는 남성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 북한 당국이 해외 파견 노동자로 보냅니다. 거기에서 탈출을 해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에서 오는 루트는 어떠냐? 이거는 태국 루트하고는 또 달라요. 러시아에는 난민 지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엔 고등 판무관실이 있습니다. UNHCR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 탈출한 북한 노동자들을 도와줍니다.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러시아에 있는 난민 수용소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한국으로 바로 오거나 아니면 제3국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인데 뭐 이거는 너무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또 신변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해외에 있는 그 노동자들도 한국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목숨 걸고 이제 한국에 와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탈북민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의 문제, 또 중국에 혹시 두고 온 자녀가 있으면 더 심리적으로 압박을 당하게 되는 거고 또 여기 와서 가장 어려운 게 우리가 한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쓴다, 같은 말을 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억양도 다르고 단어도 이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도 많죠. 오히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언어가 달라도 별로 심리적으로 압박이 없어요. 난 외국에서 왔으니까. 근데 탈북민들은 분명히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 우리 사회 시선은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왔다라는 그 시선 하나만으로도 또 차별을 받게 되는 거니까 저는 많은 정책들이 사실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 아파트도 주고 의료 1급도 보장해주고 또 대학을 가면 뭐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전액 장학금을 또 보장을 해주기도 하고 또 취업 알선도 다 해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벗어나서 바로 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시선과 인식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탈북민 정책을 자꾸 뭔가를 바꾸고 뭐 정책을 제대로 해라 이것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을 바라보는 그 인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은 탈북민 정책이다라고 늘 강조를 하는데 그냥 그들은 북한에서 온 그들은 그냥 고향이 북쪽인 사람들 우리는 고향이 남쪽인 사람들 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인사이드 구독자님들과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신 많은 분들께서 북한 문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저는 명확하게 북한 체제 곧 변화한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통일을 위해서 제 삶을 바쳤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통일은 우리가 늘 강조하듯이 뭐 경제 문제, 북한이 지하자원 캐서 우리가 경제로 잘 살고 뭐 유라시아까지 기차 타고 가고 그런 게 아니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과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그게 저의 통일의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있습니다. 통생통사, 통일만 생각하고 통일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통생통사 강동원 TV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 하는 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고 늘 매일같이 그냥 그만둬야 되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드는데 또 그 댓글 통해서 뭐 북한의 영상을 보게 해줘서 고맙다는 탈북민들의 그 격려의 메시지를 보면 또 힘을 내서 하곤 하는데 이 통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갈 거고 저 북한 주민들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통일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통일을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습니다. 늘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